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부터 숭실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에서 지원하고 팟캐스트 학자들의 수다가 만드는 근대 전환 공간의 인문학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리의 변화, 강상과 에틱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학자들의 수다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4회에 걸쳐서 숭실대학교 HK 사업단과 함께 기획한 방송입니다. 먼저 함께할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HK 교수 오지석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석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듣는 목소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한번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만이죠? 한 2년 만인가요? 예, 그때는 이제 그 강사 신분이었다가 이제 좀 신분이 바뀌어서 하니까 또 새삼스럽기도 하고 또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수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수다스럽게 잘 하면 된다라고 하시더니 마이크 앞에 서니까 저렇게 긴장을 하시고 목소리가 바뀌어.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두 분도 경험이 많지 않으신데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로. 자, 두 번째로 HK 연구교수로 계신 심우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심우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려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느껴져요? 그럼요. 제가 경력이 5년인데. 너무 오래간만에 나와서 그런가 봐요. 너무 오래간만에? 네. 전에 나오신 적이 있었나요? 언제 한번 했죠. 네, 예전에. 다들 유쾌남자네. 예전에 주역각과 한번. 네. 자, 중간에 꼽사리로 잠깐 목소리가 나왔는데, HK 교수 윤영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목소리가 그냥 들을 때보다 예. 마이크로 듣는 목소리가 훨씬 낫네요. 제가 성우를 할 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로요? 네. 성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남들이 목소리가 잘 되니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둘 다 아닌데요. 취직이 어려워서. 취직이 그렇게 어렵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성우도 한번 도전해 볼까라고 잠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전. 예. 도전. 저도 성우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혹시 박원웅의 그 음악 쇼 같은 거 모르세요? 김기덕 그렇죠. 예전에 라디오 안녕하세요 김기덕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박원웅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음악 퀴즈를 내요. 전화로. 그때 퀸의 무스타파라는 음악을 한 1초 2초 틀어주고 제목을 맞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간단하게 말해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딱 해갖고 어쨌든 됐어요. 근데 박원웅 그 양반이 내 목소리 중학교 때를 듣고 성우 하기 딱 좋다. 목소리가 좋다. 라고 해갖고 그때 잠깐 나도 성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갑자기 자랑하는 타임인 것 같은데 나도 한마디. 제가 대학 1학년 때요. 방송국 원 아나운서를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죠. 가가지고 첫 인사말로 안녕하세요 했더니 합격. 오.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뭉쳐서 그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좋은 사람들. 뭔가 영광입니다. 시키게 되어서. 제가 예전에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영하? 네, 이영하 작가가. 김영하. 작가가 진행하는 그 문화 포커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딱 갔을 때 제가 첫 음성을 탁 내보내니까 밖에 스태프들이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오늘 제가 잘 나가네. 근데 이 팟캐스트가 이렇게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이 김 교수님이 여러 가지 아이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목소리가 편해요. 듣기가. 네,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졸린 목소리라고. 편하다니까 듣기가. 자, 이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주제가 좀 약간 딱딱해서 사실 제가 기획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오늘 모여서 앞으로 4회 동안 진행할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이 숭실대학교 HK 사업단의 연구 테마이죠.
그 근대 전환 공간의 인문학 이런 제목인데 말이 좀 어려워요. 좀 근대 전환 공간의 인문학.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대 전환 공간의 인문학이란 말은 두 가지가 지금 골치 아픈 말들이 이제 섞여 있죠. 사실 인문학이 뭐냐라는 말을 던질 수 있고, 근대가 뭐냐, 근대 전환이 뭐냐, 근대 전환 공간이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대체로 암만 해도 이 시작은 저 때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개항기부터 시작되는 서양 사상 또 문물과의 접합, 그래서 접변 또는 그 속에서 변용, 우리 것들과 만나는 자리들을 얘기하는 그것이 일단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식민지 시기에 우리가 뻗쳐나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제 이식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란 말 자체도 뭐 보면 뭐 전통적부터 쭉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결국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첫 출발의 고민이 아마 이 근대 전환 공간의 인문학에서 할 수 있는 첫 고민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어렵다. 길어. 쉽지 않네. 근데 이게 근대 전환 공간의 인문학이지만 포인트의 그 단어를 빼셨어요. 인문학의 메타모포시스라는 메타모포시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게 우리 사업단에 좀 이렇게 아젠다의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하는데 그런 질문들 많이 받지 않으세요, 선생님들? 메타모포시스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 많이 그게 이제 전환 공간과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충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할 거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제 그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주제 영역이 이제 주로 세 가지인데,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할 그 내용은 윤리학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오지석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내용을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테고, 두 번째 주제는 윤영실 교수님께서 본래 문학이시죠? 예. 네, 근데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뭐 정치학이나 오히려 사회과학 쪽의 내용에 가까운 그런 주제인데, 그런데 또 실제로 들어가다 보면 한 편의 시가 또 소재가 돼서, 예, 저도 그런 시를 처음 들어봤는데 두 번째 시간에 다룰 테고요. 세 번째 시간은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하고도 전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정, 친구. 그러면서 이제 마테오 리치와 홍대용을 소재로 해서 다분히 이제 철학적인 내용이 되겠죠. 첫 번째는 윤리학, 두 번째는 문학이자 역사학, 좀 넓은 범위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동양 철학, 한국 철학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텐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윤리의 변화, 강상과 에틱스라는 주제인데, 진짜 제목들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워. 윤리가 변화한다. 이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예. 네, 근데 부제를 보면은 강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별이 강자에 항상 상자. 그리고 이제 뒤에 단어 에틱스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윤리의 번역의 원어죠. 그렇죠. 네. 뭐 제목부터 일단 좀 딱딱하지만 대충 무슨 얘기일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그러면 윤리가 변화한다. 윤리가 바뀌긴 바뀌죠. 늘 바뀌죠. 네. 근데 여기서 그냥 윤리가 바뀐다가 아니라 뭐 이때는 커다란 틀이 바뀔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애매한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예. 우리가 보통 윤리 얘기를 하면 윤리, 도덕 그럼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문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조금 깊이 이렇게 제껴서 보기 시작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머리 구조 속에서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전통 사상과 뭐 서양 외래 사상 요거 두 가지만 있으면 좀 괜찮을 텐데, 이 중간에 이제 뭐 수신이라는 것으로 좀 변화도 했다가 결국은 일본 일제 강점기 동안에 가졌던 또 교육 때문에 갖게 된 국민 도덕 이런 개념하고 국민윤리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섞여지는 바람에 이게 어렸을 때부터 늘
잘하는 것 같지만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소학 정도에서 이제 입문인으로서 기초 소양을 처음 배우는 것들은 이제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면 예전엔 이 서양 에틱스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둘을 같이 붙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쪽하고 그래서 뭔가 변형이 돼갖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쪽하고 이건 그냥 서양 학문이다 에틱스는 그런 쪽하고 서양 에틱스는 전혀 상관없이 전통적 가치만 이어가면 된다라는 쪽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세 진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이 다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윤리 도덕에 대한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이.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거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잘 이게 들어도 모르겠어. 이 논란의 전제를 좀 간단히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개념 자체가 이 언어라는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전근대, 조선시대 때는 없었는데 이게 근대에 들어와서 윤리라는 언어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이 언어에 담긴 개념이 전통 사회 속에서 그런 개념이 있냐 없냐 유사한 게 있냐 없냐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식이 됐고 있다면 어떻게 연결이 됐냐 그런 논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첫 번째로는 말이 바뀌었다. 네, 저 말이. 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변화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른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른바 가려볼 수 있게 만드는 규범이 바뀌었다. 라는 차원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테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밑바닥의 생각의 틀, 이런 부분들의 커다란 변화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윤리의 변화라고 하는 그 말과 관련된 일종의 함축된 내용들일 텐데, 첫 번째로는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이제 심영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오늘날 윤리라고 쓰는 말 자체가 본래부터 있던 거냐, 없던 거냐, 있었다면은 뭐 비슷한 게 있었는지 아니면 달랐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또 의미가 바뀐 건지, 이런 얘기가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부분 속에서 보게 되면 윤리란 말하고 도덕이란 말을 수용할 때 전혀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윤리란 말은 새로 만들어졌다는 그 번역을 하면서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 단어가 되고. 근데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틱스와 모랄이라는 단어가 수입될 때 에틱스는 윤리로 바뀌었고 모랄은 도덕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게 두 가지를 같이 쓰기도 했어요. 같이 쓰고. 예, 해서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틱스를 번역할 때 어디는 도덕학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디는 그냥 윤리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소안에서 쫙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에틱스를 윤리로 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전통 사람들한테 되게 불편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전 낯선 것들을 가는 거고, 모랄을 갖다 이제 도덕으로 번역했을 때는 이미 계속 써왔던 표현들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는 익숙해서 굳이 그거에 대한 연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도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뒤에 뭐 이제 번역어로서의 얘기들 중에 보게 되면 뭐 조금 뒤로 넘어가는데 액제가란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액제가에 대해서는 서양인들은 당연히 이제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할 때는 보니까 비슷한 거가 있으니까 비슷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천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학에 대한 얘기들을 동아시아에도 있구나. 그게 보면 수제치평이라는 그 개념이 바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수신제가 지구 평천화 요 개념을 갖고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액제가라고 이제 음찰해갖고 썼는데, 이게 동아시아에서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죠. 초기에 들어온 게. 그러니까 서양의 것도 들어오면서 이제 그 의미장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예수의 선교사라는 건 이제 16세기, 17세기, 특히 이제 한국 사회 속에 18세기까지 아마 나중에 심우영 선생님이 우정론 얘기할 때도 사실 그 영향 하에 있었던 거가 될 텐데요. 이제 그때 들어왔던 개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이게 이제 우선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아시아에서. 그게 의미의 장을 못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네, 있어요. 설명을 하시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가다가 다른 옆으로. 데로 넘어가니까 일단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과정으로 돌아가서 먼저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먼저 윤리학, 그러니까 에틱스죠. 예, 예. 그러니까 서양으로부터 배웠던 윤리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윤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대체로 서양에서 처음 정리될 때는 결국 행복이죠, 행복.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연관된 게 윤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굿앤 배드가 우선은 가장 근본적인 윤리에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이야기, 성품에 대한 얘기. 이게 이제 윤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서양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윤리학이란 그 전통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라이트니스에 대한 얘기, 롱리스에 대한 얘기해서 옳고 그름으로 얘기가 또 돼서 이제 그 서양에서 윤리학은 이 두 가지의 흐름이 계속 있어온 것 같아요. 그러고서 타협이 안 돼요. 이제 선악으로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만 얘기하려고 그러고 옳고 그리고 시시비비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서양 윤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아까 이제 선생님 심우영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윤리, 도덕이란 말 같은 것도 이 둘을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쪽하고 이건 서로 다른 영역이다고 이렇게 아예 분리하는 쪽들이 아직까지 계속 내려오는 직근에 우리 오지석 교수님이 윤리학을 전공하셔갖고 윤리학 전반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간단하게 윤리라는 말 자체가 왜 이 단어를 택했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이란 뭐 여기 오지석 교수님의 논문에서 좀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윤이라는 말은 동양 고전에서 찾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윤리를 연결해서 쓰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리자가 붙었다라는 게 이게 물리라던가 심리라던 말이 근대 때 굉장히 부각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의 이치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다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고, 심리도 마음을 하나의 이치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윤리라는 말도 인간의 관계, 뭐 이런 윤에 관한 것들을 하나의 이치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리라는 말을 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리, 윤리, 심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유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서양의 에틱스를 생각해갖고 윤리에다가 리자를 붙인 거죠. 그리고 성리라는 말도 있는데, 이 성리라는 말이 가장 근원적인 이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니시아만 해도 그런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듣는 저도 어렵죠.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쉽게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오지석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크게 보면은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는 규범윤리학과 이른바 덕윤리학이라는 두 계보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규범윤리학적 탐구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게 그른 거냐 하는 물음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철학적 탐구 활동을 한편으로는 윤리학이라고 한다. 그와 달리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성품이 바라야 되고 또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이른바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목표로서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의 전통으로서 이제 덕윤리학, 이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예, 뭐 크게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쉽게 제가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이게 윤리학을 네. 전반적으로 다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서랍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뭐 그 시비를 가리는 거는 마치 그
횡렬적인 사유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악은 중차로 돼 있는 수직적인 생각. 그게 이제 두 개가 만나야 윤리가 될 텐데 서로 각각 다르게 설명들을 해 나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예. 제가 질문을 해요. 아주 좋습니다. 예, 아니 저 진짜 이렇게 잘 모르는 분야여서 뭐 어디서 끼어들어야 할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초심자로서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끼어들어서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윤리, 도덕 뭐 이런 말들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도덕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우듯이 아니면 뭐 유교 사회에서 삼강오륜 뭐 이런 윤리 그런 도덕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옳고 그른 게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이제 가르쳐서 사람들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에 맞춰 이제 살도록 교육받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깨닫게 되는 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구나. 옳고 그른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분명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옳음이 뭔지 그름이 뭔지를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옳은 방향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어떤 모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선생님 말씀하신 두 계열하고 뭐 이렇게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이렇게 그 윤리라는 말과 도덕이라는 말이 이렇게 막 혼용되기도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이렇게 이걸 구분해서 쓸 때 도덕은 뭔가 이렇게 정해진 어떤 선악의 규범을 이렇게 지키는 예, 그래서 뭐 이제 개인에 거? 대한 예, 것들을 얘기할 예. 때 도덕이란 말을 좀 예. 많이 쓰게 되고요. 이제 사회적 관계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사이 속의 관계에 관련된 얘기일 때는 윤리란 말을 많이 우리 보통 통례로 쓰는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지금 윤영실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것도 이제 좀 편안하게 또 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였는데 나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이제 심용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왜 하필이면 서양의 윤리학계 이른바 에틱스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번역어로 윤리라고 하는 단어가 채택이 되었는가 의 입장에서 이제 왜 그게 선택된 이유를 설명하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리자가 이치리자인데 그 당시에 리자가 많이 사용되는 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가지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필이면 여러 가지 용어 가운데 왜 윤자를 선택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얘기가 요게 이제 윤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도 통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릴 때 배우는 윤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밥 먹을 때 아버지보다 먼저 숟가락 들면은 어른이 숟가락 드신 다음에 드는 거야. 이렇게 사실 윤리를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사실은 원래 강상 아니었나요? 이제 강상하고 또 강상윤리라는 말을 또 붙여서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강상은 이제 주로 단독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지만 윤리란 말은 단독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강상과 윤리가 붙여서 강상윤리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이제 전통 사회 속에서도 두 단어를 붙여서 썼는데 그때 말씀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상강오륜에서의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최소한 이제 맹자 이후에 갔던 유가의 생각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삶에서의 기준점처럼 사용이 됐고 특히 이제 규범에 대한 전통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유가적 사회 위에 계속 전승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였다가 이제 전혀 다른 거로 가면서 이제 예전 윤리학의 이제 원로 교수님이셨던 김태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젊었을 때 윤리를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강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젊으셨을 때 그렇게 김태길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윤리란 말이 갖고 있는 것 속에 대한 좀 기득권적인 것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도덕적인 얘기하면 도덕선생 나가라 얘기하는 그 부분들도 그런 것 속에서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임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우리가 윤리와 도덕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쓰나요? 그러니까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최근에 레비나스라든가 이제 이런 최근 윤리학들을 보면 구별해서 이제 쓰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해진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을 따르는 걸 도덕, 그러니까 모랄, 그리고 이제 이 선악이나 진리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세계 속에서의 어떤 뭐 삶의 모색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에틱스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경향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학자마다 다른 건데 우선 일상적인 차원에서 도덕하면 우리 김 교수님이 표현하셨듯이 뭐 우리가 뭐 어햄하는 그걸 도덕으로 생각한다 강상. 근데 우린 초등학교 때가 도덕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가 도덕이고 중고등학교 때가 국민윤리 윤리학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은 마치 어린애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올바른 행위 방식을 교육시키는 것을 도덕이라는 것으로서 우리 일상에서 쓰이고, 윤리는 조금 더 한 차원적으로 높아가고 조금 이론적인 걸 설명해 주는 건 아니냐, 그런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에틱스와 모랄을 나눌 때에는 이건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에틱스는 스피노자와 관련된 게 분명한 이론적인 거를 뭐 따져갖고 시비, 선악을 이론적으로 하는 게 에틱스고, 모랄은 좀 관습적인 차원에 있는 게 모레스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본래는 이제 그리스적인 지식적인 체계가 로마 지배 이후에 이제 라틴어로 바뀌면서 이제 일단은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라틴 사회 속에서 설명하는 방식, 관습이라든지 이런 중심에 대해서 이제 에틱스도 이제 에토스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처음부터 존재했다 이렇게 실화화해서 이제 그렇게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차원 관습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근본적인 그거에 대한 다시 물음에 대한 성향, 이게 아마 그 처음부터 아마 같이 출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렇게 됐고,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이제 이미 완성된 체계 속에서 그걸 따라가면 되는, 교육을 통해서든 하여튼 그래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마땅함,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함, 이게 이제 동양적인 기본적인 틀, 윤리라는 또는 도덕에 대한 생각들이 그 틀이 있을 텐데요. 이 두 단어가 섞이니까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전통이 계속 쭉 학명으로 계속 온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제 변화가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갖게 된 부분도 있어서 쭉 가다가 이제 보면 19세기 이후에 카톨릭 신학 쪽에서 보게 되면 둘을 분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같이 사용을 했다가 윤리 신학이라는 거 하고 이 도덕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분리해서 쓰려고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영미 철학계통에서도 이제 둘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거 큰 차이가 있냐 이렇게 보는 쪽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져 있고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 두 차원에 하나가 더 나와졌어요. 뭐냐면 교과목으로서의 윤리,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해서 세 부분으로 이제 보통 나눠져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과로 가르치는 이제 학생들을 선생님을 키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쪽에서는 교과로서의 이 윤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양한 논변보다 이렇게 딱 선이 거진 것대로 쭉쭉쭉쭉 설명을 해나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 같고요. 안 그런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서의 윤리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모든 번역어를 만들 때 지나치게 육아적인 틀 안에서만 번역어가 성립되다 보니까 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말의 용례 자체가 사실은 뒤집어진 방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제 전공이 도덕학이에요. 노자 도덕경으로부터 왔잖아요.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윤리와 강상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많이 붙어서 쓰일 때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삼강 오륜이잖아요. 삼강이 있고 오륜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번역될 때 이제 그 5가지 기본적인 인간 관계. 그러니까는 윤 자체가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규범적 체계들의 의미가 강한 것이 윤리, 강상이라고 한다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건조하죠. 세상의 흐름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당신이 그 흐름에 따를 때 너는 나름대로 모종의 힘을 가질 수 있어. 이럴 정도의 추상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색적이고 나중에 점점 형성되고 만들어진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이 도덕이라고 한다면 이 규범적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에 비하면 오히려 삼강오륜과 같이 규범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윤리인데 근데 오히려 이제 이 한국의 교과서의 역사에서 초등학교 때는 도덕,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가서 윤리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에틱스의 번역어를 윤리학이라고 번역하게 되면서 마치 그거는 탐구하고 이런 이미지가 덮씌워졌는데 전통적인 용례로 본다면 오히려 거꾸로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용어 자체도 이게 파란만장해서 쉽지가 않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오지석 교수님이 저 말들을 언급하셨어요. 액제가라고 하는 말하고, 윤리학이라고 하는 말하고, 수제, 치평, 지학, 요게 전부 다 서양의 윤리에 상응하는 번역어로서 나왔었다. 요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어떤 식의 맥락으로 이렇게 쓰여졌는지 좀 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알레니의 서학범이 최초로 언급한 것처럼 돼 있었는데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1603년대 들어서서는 이 고민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혼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지성들 같이 그 얘기하면서 만든 단어 중에 서로가 합의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액제가라는 말인데 이제 그래서 반윤이라고 해서 고일지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사용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나와 있는 기록으로 보게 되면 최초의 언급은 그리고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이제 용어들을 음차하면서 반윤이하고 알레니가 쓴 용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한자를 음차하면서 다른데 요 단어에 관해서는 둘이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들 같이 예수의 선교사들끼리 그 용어를 통일을 고민을 같이 해서 만든 단어가 액제가다. 그러니까 액제가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서양에서 온 선교사, 선교사들이 에틱스라고 하는 말을 음역한 거다. 그러니까 발음되는 대로 그거를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 한자를 우리식 발음으로 읽으면 액제가가 되는데 본래 읽으면 에틱스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에티카에 가깝겠죠. 네. 그 초창기에 그게 이미 17세기에 출현을 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온 같이 공유된 최소한 왜냐면 그 카톨릭에서 나온 책들이라는 게 그 개인이 내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거쳐서 교황청까지 가서 사용이 허가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책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알레니가 혼자 썼다, 반윤이가 혼자 썼다가 아니라 같은 예수의 중개와했던 예수의 선교사들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게 이제 책들이 동유교육이라는 책하고 다시 동유교육이라는 동유교육 무슨 뜻이에요?
애들한테 교육하는 거죠. 공부로. 아동 교육. 그러니까 얼라들한테 가르치는 예. 뭐 그런 내용. 서양 제목이 그렇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번역이 된 거는 아동 교육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동 교육론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액제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게 이제 1620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서학법은 1623년에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누가 혼자 막 쓴다고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서양 학문을 분류하고 또 서양 학제를 설명하는 게 서학법이라는 책인데 그것도 비슷하게 한 것이 직방외기에 보면 또 그렇게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 차원에서 보게 되면 최소한 이 액제가라는 말은 최소한 선교사들이 특히 이제 초기 왔던 선교사들이 이 고민을 해서 같이 만든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역 서학서들에서 출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판단하기로는 그의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에 적절한 한역어가 없었으니까 이거는 차라리 음역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달리 말하면 강상이나 혹은 뭐 우리가 보통 그 19세기에 등장하게 되는 수많은 번역어들이 이분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는데 구태여 음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달랐다라고 하는 게 일차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우선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싶었던 걸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데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음력들이 중간에 계속 싸움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천주란 말이 정책이 바로 된 것이 아니라 뭐 두사라든지. 왜냐면 가르치기가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양에서 가르쳤던 음으로 가르쳤더니 한자는 또 의미로 그 단어 음차된 그 이용한 그 단어들을 갖고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동 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17세기에 유교 사회에서 사실 어린이를 교육하는 어떤 윤리의 체계들이 있었겠죠. 뭐 그 삼강오륜 플러스 알파. 근데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그 17세기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 윤리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런 유교적 윤리와는 이제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죠. 이제 액제가라고 하는 새로운 음차어를 사용했던 건 아닐까요? 이제 해서 그런 아니 근데 그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게 지금 얼핏 제가 보니까 그 동요 교육이 1620년에 나온 건데 상당히 초창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에틱스에 대한 번역어가 어떤 게 좋을까, 뭐 수신이 좋을까, 뭐 옛날에 의리지학도 나왔어요. 그 좋을까, 뭐 윤리가 좋을까 이런 논란이 이미 전제가 됐는데, 근데 이제 전제가 됐는데 이 번역어 말고 이 번역어는 서양의 에틱스를 담기에는 적절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음역하는 게 낫다 했고 그래서 액제가라는 말을 택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제가라는 에틱스라는 번역어가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기가 힘드네. 그럼 차라리 음차를 해버리자 이건지 이게 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 서양 음차를 먼저 서양 학문을 보통 소개할 때 음차를 하고 그거의 뜻은 이런 거다. 이제 한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게 의리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의리지학이다. 이제 동아시아 사람이 이야기시면 하는데 그걸 보니까 그 수제 치평 지학이다. 이렇게 수신제가 평천하로 이 이야기를 서양의 수신 쪽은 수신학. 에틱스를 설명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최소한 이제 치학으로 가게 되면 저기 폴리틱스 정치학.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학에 대한 분석을 여기다 그냥 다 담아놓은 것 같아요.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제 치평지학이라는 말 자체 이거 새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특히 그렇죠. 유학자들 조선의 유학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별로 땡겨지는 학문 설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굳이 조선의 그 학자들은 굳이 번역을 하지 않아도 학술 용어를 사용했던 세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육아에서 우리가 다 했던 건데 이거 뭐 새로운 것도 없네. 이 윤리학에 대한. 아니 그래갖고 퉁쳐갖고 수신이라는 용어가 초창기 좀 떠오른 것 같아요. 수신이라는 그것도 용어가 이제 출발 자체에서 또 수신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죠. 뭐 아마도 에틱스에 대한 이제 처음 번역어에서 사용할 때 그리고 뭐 도의학이니 뭐 이런 말들을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찾아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하게 오래 영향력을 좀 끼쳤다고 볼 수 있죠.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초기에 특히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 근대화 가는 과정 속에서 예. 근데 저는 네. 저의 어떤 그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 허지양 선생님 갑자기 이름 나와요. 그 양반이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그 구체적인 이 자료를 가지고 추적하는 양반인데, 근데 저의 간단한 피상적인 인상은 처음엔 퉁자로 그냥 수신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수신학이 나중에 근대 교과서도 소학 수신 교과서하고 중학교 교과서도 있고 그때 수신이라는 용어도 쓰이니까 전체적으로 윤리에 대한 초창기인데, 근데 여러 가지의 개념들의 선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왜 윤리라는 것으로 마지막에 낙찰이 되느냐. 그거는 전근대에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 서양에서 얘기하는 에틱스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기에는 윤리라는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구별을 줘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들은 거 아니냐.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윤에 대한 학문인데 전통 학문 속에서 뭐 수신이건 뭐 하여튼 윤에 대한 학문인데 그 윤을 다루는 방법론이 아까 말했듯이 뭐 그냥 이렇게 해라, 뭐 행동 방식이 이렇다 이렇게 가르치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리를 따진다 이거죠. 서양 애들은 그렇게 하더라. 에틱스는 그렇게 그 학문을 하고 있더라. 그래갖고 물리라는 것과 동일하게 윤리라는 그 리를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제 피상적인 생각입니다. 인상적인 거죠. 이제 근대 전환기라고 예. 하는 그 시대랑 연결시켜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동양에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 수신의 어떤 뭐 관습들, 품행의 원리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근대 전환기라는 시점은 그런 전통적인 삶의 방식, 품행,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세계관 전체가 이제 흔들리는 시점이고, 그 와중에 이제 서양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 품행, 새로운 세계관이 막 이제 밀려 들어오는 시점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윤리라는 말이 이제 번역어로서 도입이 될 때 왜 이렇게 새로운 신조어로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이 전통의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온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서양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치기도 할 수 없는 어떤 모색의 과정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근대 전환기라고 하는 시대 자체가. 제가 아까 예. 이제 설명하면서 잠깐 놓친 예.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중에도 하나가, 예. 우리가 이제 그 서학이, 정조의 사망과 동시에 갑자기 싹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외규장각서를, 거기에 있던 서학서들, 서양에서 온 책들을 정조가 다 분석행위하거든요.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상 민간이든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특히 이제 이런 서양 윤리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교육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일단은 사라졌다. 박탈당한 게 이제 그 19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시작이 됐다.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서 서학서를 계속 보면서 같이 갔던 게 아니라 단절의 시대가 좀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더 뒤에 왔을 때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들어오기 전까지 액제가란 말에 대해서 잊혀졌던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처럼 계속 그 19세기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은 계속 또 다른 서학의 다른 흐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들어가서 또 다른 전통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뒤에 형성이 되고 중간에 거의 한 7, 80년 동안의 그 서학 공백기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용어에 대한 부분도 해서 조금 하지 않고 했다가 이제 6일쯤부터 다시 최소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싶었고,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학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이언스 개념처럼 이제 등장을 하게 되니까
전통과는 다른 우리가 알고 왔던 수신과는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하고 또 다루고 싶었고 또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등장하니까 그 단어를 도덕이나 이런 것보다 윤리로 잡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세 번째 주제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더듬어 보면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 액제가라고 하는 용어, 음역을 선택하게 된 까닭, 분명히 이 중국 고전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두기 위해서. 라는 방식의 설명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언급된 것 중에서 수재 치평자 이게 대학에 나오는 문장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런 내용이네.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그거 우리한테 다 있어. 그게 이제 조선 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죠. 이미 있는 건데 우리가 왜 배우지? 라고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방식의 설명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윤영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거랑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음의 주제하고도 관련되는데 새로운 거는 들어오고 있고 과거의 것들은 낡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과연 예를 들면 치국학, 뭐 치평학, 뭐 수신학 뭐 이런 방식의 용어는 좀 구태의연해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와서 새롭게 조어를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간과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번역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건너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특히 19세기에 번역서를 많이 냈던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천연론 원복은 윤리학 책 관련해가지고는 별로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우는 양계초가 일본에서 번역된 용어를 갖고 와서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일본에서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왜 하필이면 이걸 갖고 왔을까? 요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근데 그게 제가 아까 윤리라는 말을 왜 택했냐 하는 것을 피상적인 건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딱 철학이라는 거를 왜 택했냐 하는 그 맥락을 또 허지영 선생님 말씀하세요. 허지영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원래 니시야만에도 철학에 대한 번역어를 제일 잘 알려진 게 희연학이잖아요. 그게 주렴계의 희연, 희성, 희천, 이런 것 가운데 희현을 택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현자, 성인, 천 단계에서 학문적으로 좀 서양의 학문이 좀 떨어진다고 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천은 거의 종교적인 건데 철학은 종교보다 좀 밑에구나 하고 희연을 택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리학도 후보 대상도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유학적인 냄새가 너무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소개하는데 유학적인 냄새를 보이고 싶지 않다는 어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니시야마네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냐? 어떤 시대적인 문제를 읽었느냐? 그건 제가 답할 수는 없는데 연구의 대상이죠. 근데 니시야마네는 분명히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찾다 보니까 서경에 명철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철. 서경에 성인들의 어떤 덕성을 지도자들의 적성을 설명할 때 명철이 쓰거든요. 명철보신 하잖아요. 처음에 명철학 했어요. 명철학. 근데 명철도 이것도 서경에 나온 말이네. 그래갖고 명을 빼버린 것일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가능하냐 그랬더니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허정 선생님이. 그런 설명이. 근데 그렇다면 분명히 전통적인 유학
음악의 어떤 냄새를 풍기지 않는 것들을 일부러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일부러 택한 거죠. 구분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유학적인, 왜냐면 그때가 이제 만들어질, 근데 일본에서도 보게 되면 그 후에 이제 전반적 서화 과정이 너무 심하게 달려갔을 때 중지를 시키면서 이제 이 에틱스 개념이 국민윤리 개념처럼 우리의 지금 국민윤리처럼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구가적인 생각들을 주입을 하고 그다음에 천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섞어지면서 우리가 만났던 국민윤리의 모습들이 그때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란 말을 택할 때는 기존하고 다르다. 다른 세상이 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그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게 유행할 수 있었던 기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해서 아까처럼 계속 유가적인 일본은 또 유학적인 전통이 짧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짧지는 것처럼 않을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수용해서 유가적인 것이 강해지는 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거는 사상사를 보게 되면 충분히 뭐 선생님 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일본 사상에서 얘기하게 되면 이게 거의 1800년대 강하게 흐르는 흐름 중에 그런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러니까 전통 유학과는 좀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시대적인 문제의식이 뭔가가 그러니까 윤리라는 말에 담고 싶은 그러니까 우린 너무 이 개념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냐만 생각하고 있는데 윤리라는 말에 담고 싶은 내용이 도대체 뭐였냐 이거를 좀 추적하면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수신 이런 것도 다 국가윤리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윤리. 그 관련해서 국민을 어떻게 키우느냐 네, 이런 내용 같아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좀 흥미로웠던 것이 이제 근대 뭐 계몽기 이제 학술지 중에 뭐 이렇게 대한자강의 월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 충효라고 하는 그 충과 효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읽었던 글만 놓고 보면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이 조선의 유학에서는 충보다 효를 앞세웠다라는 거죠. 국보다 가를 앞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대한제국 말기에 이제 막 국권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어떤 국민국가로 지금 거듭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전통적인 유교에서 국보다 가를 앞세우는 충보다 효를 앞세우는 이 전통적인 윤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에서는 이 효보다 충을 앞세우는 이제 이 근대적인 국민 윤리가 이미 이제 이 대한제국보다 한 발 앞서서 만들어져 있었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배워야 된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글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전통 유교를 이제 잘 모르니까 이게 뭘까 굉장히 이게 흥미로웠던 글인데 아마 그런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 근대 국가의 형성이라는 부분 속에서 특히 이제 보게 되면 그 서양의 에틱스를 그 윤리학을 이 수신으로는 설명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담아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의 필요성, 조어의 필요성이 생겨서. 근데 이제 그때의 윤리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 삶의 어떤 진리를 스스로 찾아나가는 그런 거랑 전혀 거리가 먼 국민 윤리였다는 그 사람들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고 뭐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읽고 논증이 훌륭하다, 윤리의 선악이 어떻다 이런 걸 의식하면서 윤리라는 걸 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말에 담고 싶은 내용이 그들 머릿속에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게 사실은 국민교육 아니냐 이런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석 선생님께서 이제 본래 글에 담았던 문제의식을 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질문으로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동아시아의 전통 유학을 공부한 분들, 이른바 수신학 이런 것들을 공부한 분하고 서양의 윤리학, 순수하게 서양 철학의 분과 학문으로서의 윤리학을 전공한 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다. 토론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만난 지점이 네, 없는데 안 돼요. 또. 잘 말하면 되지. 학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다른 학문이다. 이렇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훨씬 더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대충 강제로 합방을 시켜놨는데 합방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여태까지 오해를 했지만, 이 오해가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조차도 안 하려고, 이게 얘기가 안 돼, 이렇게 처음에 해버리면 어떡해. 삶에 있어서 이제 도덕적인 규범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말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을까? 그 전통적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차이가 행복하고 마땅함이 완전히 대립되는 거예요? 마땅함에서 행복이 필연적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마땅함이라는 게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의무적 당위로서 억지로 해야 되는 거를 마땅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네. 좀 어려워지네. 요거를 짠 조금 바꿔요. 얘기를 저 바꿔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오지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안 통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윤리학은 옳고 그름에 대한 탐구다. 이게 이제 전체를 포괄하는 정의는 아닐지언정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든 뭘 추구하든 간에 그런데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너한테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함께 이야기해서 정할 수 있는 문제 혹은 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근대적인 어떤 윤리적 탐구라고 한다면 오히려 동아시아의 전통 윤리라고 불리우는 부분들은 강상이고 지켜야 되는 거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회적 규범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마땅히 따라야 될 것이고 이런 의미가 강했는데, 그게 강상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윤리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 외피를 입게 된 까닭은 바로 효와 충의 관계가 어느 것이 우선될 거냐라고 하는 시각에서 19세기 말 20세기에 서양의 윤리를 바라봤던 사람이 우리도 쟤네들처럼 강하게 되려면 새로운 국가체제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가문보다는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정치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 게 윤리라고 하는 말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큰 틀에서의 어떤 공통된 의식이었다. 그걸 지적하신 거죠. 그게 윤리라는 말과 딱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기본적인 어떤 수신의 아주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국가 윤리, 국가적인 어떤 수신. 그런 예. 당장의 급한 문제였죠. 특히 이제 대한제국기에 그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효보다는 충이라는 개념이 커져간다라는 거죠. 그 이제 보면 이제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국선언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우리 전통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가 국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 성리학에 대한 도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국가라는 체제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조선시대까지 흘렀던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게 번역어가 여러 가지로 그 제한되었고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는 각축이 있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이른바 새로운 국가체제의 이른바 근대적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윤리학이 대표적인 용어로 선택이 되었지만,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초기에 그 17세기 초반의 선교사들이 에틱스라고 하는 말을 액제가라고 하는 말로 구태여 음역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 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기존의 동아시아 강상윤리에 없던 한 가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정이 되는데 뭐냐, 오른도 그렇고 삼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부자 관계가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군신 관계로 확장이 되고 부부와 장유 관계, 가족 안에서. 그런데 신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그게 제일 없었다라고 하는 그게 거. 이제 제일 큰 거죠. 사실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그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과의 관계 때문에 그걸로 다 다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서학범이나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고
앞에 거에서 그냥 다 필요한 것들로만 해서 정리가 된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잘 안 다뤄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서학에 대해서 저도 다뤘었지만 그걸 갖다 심각하게 사실은 그게 가장 구분돼서 했던 이 수재치평지학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마테오 리치가 만든 천주라는 말 자체도 그 안에서 뒤에 가면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계속 싸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가자. 그리고 이게 한번 가르쳐도 다른 얘기하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이 단어들을 그냥 음차를 아예 확실하게 해갖고 이런 주요한 개념들은 음차로 가자. 그리고 이건 뭐다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살아남은 단어들은 이제 천주라는 말이 살아남았고, 최소한 이제 이 액제가란 말에 대한 것들 설명을 할 때 보통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의리지학으로 보통 설명을 하려고 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했던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우리는 그간 안 다룬 부분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제가는 한자도 같아요. 다른 거 뒤에 음차했을 때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그거는 똑같은 거 보면 최소한 요 몇몇 단어들에 대해서는 특히 번역어에 대해서는 합의들이 충분히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에 대한 합의는 있는데 있죠. 아직 학문적인 그 최소 공약수는 아직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액제가는 아니에요. 다른 언어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윤리라고 하는 말, 그런 윤리적인 어떤 문화든 생활 양식의 부분이든 규범적인 문화 전체를 가리키는 거든 그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우리가 윤리학을 쓴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합의가 있다. 언어적으로.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오지석 교수님은 약간 회의적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서 좀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윤이라고 번역한 선택 자체가 그리고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인간끼리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 앞에서 우리 모두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하는 이른바 평등의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을 조성하는 어떤 장치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른을 갖고 오게 될 때는 여전히 이 상하 규범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지금은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자식하고 아무리 서로 사랑을 강조하지만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이거 바뀌기 쉽지 않고 많이 깨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과연 육아를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른바 에틱스의 내용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여전히 회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탐구하고 합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규범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저는 아직까지도 유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화가 단절된 그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 19세기 말 20세기에 실제로 이거를 생활윤리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윤리라고 하는 말을 그 사용하고 퍼뜨렸던 한편에 교과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공동체들 속에서는 오히려 삶의 규범으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말만 같았지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유통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아직까지도 이 섞이지 않은 그 아수라장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근데 그 대화가 안 된다는 그 원인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걸 제가 이해한 걸 좀 말하면 맞은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인데, 그러니까 서양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있어서 수평적 인간관이 가능하고 이게 대화 합의를 통해 갖고 윤리적 규범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국은 그러니까 아버지 군신 간의 관계로서
그 수시적 관계가 크기 때문에 규범 자체가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대하기 힘들다. 그걸 지적하시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개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류는 개인을 말하지 않고 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규범을 얘기하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담론은 수신학이라고 하는 차원인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서구학계에서 지나치게 좋게 본 측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판단자가 나야. 이런 의식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수신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회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양반 이상의 특권 계급에게는 이제 관가에 끌려가도 절대로 고문을 가할 수 없다라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거 다 안 되는 그 체계 속에서의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을 상당히 정당화하기 위한 방식의 의미가 강하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다 사상한 채로 전통의 유지를 읽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륜 관계를 중심으로 짜여진 논의들에 많이 있다 보니까 현대에서 동양 철학을 하는 분들도 그런 논문을 쓰는 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대적이고 그 여성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대할 것인가에 관한 철학적인 얘기만 하지 실제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이렇게 하다 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남성학자가 과연 몇이나 있는가 혹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논문을 쓴 사람이 정말 몇 명이 있는가 없더라 별로. 오히려 여전히 충, 효, 인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쪽의 논문을 주로 쓰고 있다면 오히려 시대적으로 현대에 공존하지만 과거의 규범들에 대해서 오히려 추상적인 논의 차원에서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살아있는 윤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섞여 있지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내가 근데 좋은 지적을 해서 갖고 어떤 말씀하셨나 듣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그래서 이제 아직도 어렵다 얘기 이제 끝내는 말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기에 벌써 끝낼 시간 됐어요? 17세기부터 제기된 문제를 아직 못 풀었다 이 얘기죠. 예, 풀 수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이게 서로가 다른 체계 속에서 갖고 있으면서 서로가 어느 정도 그냥 저분했지만 변했다.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부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건 이제 20세기 후반 한국 전쟁 이후에 새로 교육받고 난 사람들 또 그 서양 종교를 대폭적으로 수용한 사람들하고 그 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하고는 좀 크게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 그 근대 전환 공간이라고 했던 요 기간 동안은 그래도 이런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이렇게 혼재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드러나는 그 도덕학 또는 그 윤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속에만 남아있는 그 철학사 속에 나타난 뭐 사상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로서의 윤리 도덕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관적이다. 앞으로의 것에 대해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 뭐, 가능하지도 않을까 뭐 이런 거죠.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이제 방송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어려웠지만 역시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쉬운 건 없구나. 이렇게 윤리적으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렵지? 현실에서만 느끼고 살았는데 윤리란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사는 게 힘든구나 하는 걸 새삼 느낀 간단하게 인사말 하고 첫 번째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교수님께서는 이제 길게 만퇴하셨으니까 우리 심 교수님. 예, 전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 아젠다의 주제가 우리 전통과 서양의 뭔가 만났을 때 어떤 변형이 일어났고 그것이 현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모색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라면 이런 변형을 잘 연구해 보면 앞으로 낙관적인 모색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비관적으로. 저는 김시천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도덕, 윤리, 이 과목이 모든 과목 중에 정말 가장 뻔하고 가장 고루한 과목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 정말 이 윤리적인 삶에 대한 물음이야말로 정말 삶에서 가장 절실한 물음인데 왜 학교 교육에서 그렇게 고루하고 뻔한 방식으로밖에 가르칠 수 없었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 어떤 뭐 윤리의 이제 두 가지, 뭐 윤리 도덕의 어떤 두 가지 계열의 의미들이 우리 삶 안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하는 게 여전히 이렇게 과제구나, 어려운 과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공감이 네. 되네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지난 몇백 년 동안 이제 웨스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이제 별로 안 좋은 말로 쓰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소화한 것이든 아니면 이식된 것이든 받아들인 것이든 상관없이 아직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뼈저리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고 숭실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에서 기획했고 팟캐스트 학자들의 수다가 함께하는 방송 근대전환공간의 인문학 제1회 윤리의 변화 강상과 에틱스를 마칩니다. 오늘 세 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